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마음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의식의 장이며 의식의 장은 이른바 텅 빈 침묵을 그 특성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공과 침묵의 에너지가 바로 의식의 장이며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명상의 시작이라는 점도 보았습니다. 이곳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비록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 하더라도 명상과 관찰, 자각을 계속해야 하며 의식의 힘이 확장되면서 생각과 감정의 형상성을 알아채고 결국에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형상을 비추는 의식의 장을 직접 알아채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너무 쉽게 설명하는 바람에 이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에 대해 잊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겁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미리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 발달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제목을 에고 이해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런 지도를 그리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직접 난관을 뚫고 실제 영토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날 지도를 그려봐야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에고의 작동 원리와 변동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난관을 이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에고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보배처럼 껴놓은 구슬 목걸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고에 대해 깨달음 전통은 많은 말을 하지만 에고의 상승과 하강의 영역에 대해서는 20세기의 심리학이 더 많은 것을 밝혀놓았듯이 이 영역은 아직 미지 탐험의 영역과 흡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익히 알려진 영적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단편적인 지식을 모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미 잘 정리된 것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실천을 전제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호킨스는 생각의 흐름이 에고의 여러 동기나 의도에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형상이 발생하는 일종의 조건, 자료, 토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왜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스스로 그것을 일으켰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와 왜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 말고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조건 외에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특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호킨스는 그것을 7개의 의식적인 부분과 4개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분류해 정리합니다.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정서를 언어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욕구, 예상, 과거를 개작하기,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시나리오들을 고쳐쓰기,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내기, 기억하기,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의식적인 부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되풀이되는 것, 의미 없는 짓거림, 뜻없는 말, 사고의 단편들, 배경이 되는 목소리나 음악, 논평,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불유쾌한 사건과 느낌들로 정리합니다. 이쯤 되면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떠올릴 분이 꽤 많을 겁니다. 비록 거기에는 히로애락의 감정적 특성을 관장하는 주체들이 주인공 아이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아이디어가 배경이지만 호킨스가 열거한 것들을 그 영화처럼 누군가가 담당한다고 여길 정도로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3,000개의 나라고 하는 것의 성향적 특성입니다. 모듈은 3,000개이지만 그것을 일종의 에고 성향으로 분류하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저 역시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아 성향을 5개의 인간 유형으로 정리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캐릭터들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와 혼동되지는 않지만 저는 특징적인 이름들을 붙여봤습니다. 이념혁명가, 도덕설교가, 생활설계사, 신파소설가, 영성해설가, 이것이 저희 분류였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대충 이해가 갈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관념에 대해 믿음이 크고 다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념혁명가의 모습이 보이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이해하면 캐릭터가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자신에게 피드백해야 직성이 풀리는 도덕설교가, 깨알같이 생활의 여러 부분을 챙기려는 성향의 생활설계사, 감정에 치우치면 공상과 치정을 마다않는 감상적인 소설가,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 깨달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영성해설가까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자신의 유형을 대충 이해하면서도 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는 지난한 과정은 바로 이 성향들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통제를 당하기는커녕이고 통제력 밖으로 나가버리는 캐릭터의 승리, 우리의 패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적 에고의 통 속에서 우리는 이 캐릭터를 나라고 믿습니다. 내 성격, 내 성향, 내 특징, 내 역사, 내 믿음, 내 이념, 내 관계, 이런 식입니다. 통 밖으로 겨우 기어나와 수행자라는 명찰을 달고도 이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의 길, 마음 수행은 처절하게 바라보는 길입니다. 특히 지혜 수행이 각성과 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을 그대로 보라는 일관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를 철저하게 보고 그대라고 믿는 이 세상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관찰이 답입니다. 나의 캐릭터를 식별하는 것부터 이미 하나의 관찰입니다. 캐릭터가 빚어낸 모든 일상의 조각들을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것이 각성입니다. 그 조각들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심의 당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세상, 이 세계의 진실을 한데 엮어서 봅니다. 무상강호 실체가 없는 한 덩어리로 엮여 개체성이 없는 우주를 여실히 봅니다. 나를 보는 것이 곧 우주를 보는 것이고 우주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지혜 수행의 방법입니다.